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 정 변호사님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이 회생 채권자들의 설득이 쉽지가 않은데 그걸 설득했죠 우리가. 상거래 채권자들까지. 그렇죠. 다 설득했죠. 다 예, 설득했는데 마지막에 안 돼서. 그래서 좀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보모빈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경우에 기업 회생 절차가 실패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래 성공 사례를 많이 올리잖아요, 보통은요. 네, 이번에는 실패 사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실패 사례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경우에 기업 회생 절차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 네. 회생에서 사실 뭐 100%인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영양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의뢰인의 상황이 법인 회생 파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인회생 파산 진행 과정에서 법적인 이슈라든가 혹은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생의 적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참 안타까운 그런 회사인데 정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못했던 사건이긴 하죠.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회사가 회생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해서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가 되지만 회사 자체도 대출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먼저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뭐 PF 자금을 받든지 돈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 운영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매출채권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현금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운전자금, 뭐 마중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운전 자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회생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사 그냥 고사됩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회사는 2015년경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계속 동종 이제 업을 영위하던 공학건설 회사였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것까지 다 합치고 나면 대략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한 35건 정도의 신축 공사를 준공하고 있었고 또 뭐 상당한 건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매출 규모 꾸준했던 회사가 회생까지 검토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사대금 미수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듯이 이 건설사들이 줄도산 우려가 있다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미수채권이 계속 쌓이면 현금 유동성이 계속 악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건설업이 사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쌓인 미수금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다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업력이 있던 회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고 누구보다 회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공사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회수된 매출채권 가진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대물변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물변제를 받는 와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쌓였고 물론 그렇게 대물변제를 받았을 때 그 물건 자체가 굉장히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물건이었으면 그걸 다시 판매를 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했었을 텐데 경기가 침체되고 주변의 상권도 좋아지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적자 상태, 즉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미수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 미수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래처가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현물로 받은 거죠. 이걸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 현물로 담보대출이 부담돼 있는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 자체도 유동성이 악화되고 자본도 잠식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건설회사를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이면 흔한 일이죠. 사실 요즘 건설업 사이에서는 좀 흔한 일이 돼버렸죠. 회사가 미수금이나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 이제 받을 돈인 거잖아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거래처가 망한다. 그럼 이거 사실 회사 입장에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메꾸는 거는 매출이 아니고 회사의 단기 순이익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률이 매출 규모의 5%도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업 마진율이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3% 이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고 볼 정도로 마진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는 회생을 하지 못하게 됐던 그 배경에는 공익채권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반드시 회생 절차 내에서 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해야 될 채권을 이제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5억 원 이상 가량 쌓인 채로 회생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금 수지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게 계속. 자금 수지가 잘 안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영업이익으로 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차가 폐지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공익채권이라는 거는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보다도 우선적인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지는 채권들이거든요. 회생 계획을 짤 때 저희가 공익채권을 최우선 변제하는 걸로 계획을 짭니다. 근데 공익채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너무 적다. 그러다 보면은 초기 한 3년, 5년까지 공익채권을 변제하는데 할애하는 걸로 계획을 짜요. 그렇게 되면은 회생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회생 계획 인가에 대해서. 이 자금 수지만으로 공익채권 변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예 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공사 현장을 수주하려고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는 계속 법원을 설득하고 조사위원을 설득을 하면서 이 회생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 경우에는 공익채권만 해결이 되면은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자들과 금융기관은 동의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수지만 나왔다고 하면 그냥 인가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새로운 공사 현장을 이제 발주하신 분께서 DIP 금융, 즉 이제 이 회생 기업 중에 돈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해주겠다, 저에게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는 다르게 DIP 금융 자체에 그 인식이 낮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고 결국 절차가 폐지된 사건입니다. 이 DIP 금융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기를 위해서 도전하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금융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가 다 무너져 가는데 여기에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왠지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회사가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고 재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DIP 금융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 회사를 회생할 때보다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다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캠코와 중진공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책적 DIP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회사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폐지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캠코와 중진공이 나서서 일단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적 자금 조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회생법원에서도 오히려 재판부 또는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DIP 금융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번에 이 DIP 금융을 통해서 한번 회생에까지 가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DIP 실행돼가지고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 정 변호사님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이 회생 채권자들의 설득이 쉽지가 않은데, 그걸 설득했죠, 우리가. 상거래 채권자들까지. 그렇죠. 다 설득했죠. 다 네. 설득했는데 마지막에 안 돼서. 그래서 좀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장 큰 이제 이슈는 골든타임이 조금 지난 상태로 신청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표이사님과 또 저희 법무부인 스탠다드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그 공익채권이라는 벽을 넘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DIP 금융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신청을 했었더라면 이 회사는 충분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 대표님들께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도 요즘 임금 채권이 쌓여 있고 조세 채권이 쌓여 있는데 법인회생이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쌓이기 전에 이제 신청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이미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DIP 금융을 통해서 이제 저희와 이제 충분한 상담과 이런 조언을 받고 DIP 금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왜 결국은 인가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 또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왜 이 회사가 좀 폐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영상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